수도권 한복판에 자리한 대형 장례식장, 여기 50개가 넘는 빈소 중 불 켜진 곳은 단 2곳뿐입니다. 그나마도 텅텅 비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망자 수는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는데 정작 장례식장들은 왜 이렇게 폐허처럼 변해가는 걸까요? 한때 월 수억 원을 벌어들이던 이 건물은 지금 전기세조차 내기 버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기묘한 역설 속에 감춰진 우리 사회가 마주한 잔인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장례식장 사장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아 운영해오는 이곳은 전성기 때 직원만 20명이 넘었다고 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조문객들로 북적였고 주차장은 항상 만차였죠. 그런데 지금은 직원 3명만 남았고 그마저도 월급 주기가 힘들답니다. 솔직히 이제 문 닫을 준비 중입니다. 더는 버틸 수가 없어요. 사장의 목소리엔 깊은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상황은 비슷해요. 지방시장 절반 이상이 이미 폐업했거나 휴업 상태죠. 남은 곳들도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들이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령화로 사망자는 계속 늘고 있는데 말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장례식장은 돈 되는 사업의 대명사였습니다. 장례식장 하나 차려놓으면 평생 먹고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실제로 그랬어요. 부고만 돌면 사람들이 자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회사 동료, 친척, 동창, 이웃까지 빈소는 늘 가득 찼고 식사 주문은 끊이질 않았죠. 당시 수익 구조를 보면 놀랍습니다. 빈소 대여료는 하루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음식값이 어마어마했죠. 국밥 한 그릇에 2만 원, 안주 한 접시에 5만 원씩 받았습니다. 조문객이 하루 100명만 와도 음식값으로만 수백만 원이 나왔어요. 거기다 수의, 관, 재단 장식 같은 장례용품에 몇 배의 마진이 붙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이 시스템 뒤에 숨은 카르텔이었습니다. 병원 영안실 직원, 상조회사, 장례식장 업주들이 서로 연결돼 있었어요. 환자가 사망하면 영안실 직원이 특정 장례식장을 추천하고 그 대가로 수십만 원씩 챙겼습니다. 상조회사도 마찬가지였죠. 자기네 제휴 장례식장으로 유족을 안내하고 수수료를 받았어요. 유족들은 슬픔에 빠져 제대로 따질 겨를이 없었고 바가지를 써도 조의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되니 큰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행복했어요. 업주들은 돈을 벌었고 유족들은 체면을 차렸으며 조문객들은 의리를 지켰다고 생각했죠. 완벽한 생태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에 의존한다는 점이었죠. 균열은 아주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했어요. 조문객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해 100명이던 게 90명이 되고 90명이 80명이 됐습니다. 장례식장 업주들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음 달엔 나아지겠지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나빠졌어요. 조문객 감소는 멈추지 않았고 어느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죠. 그제야 업주들이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매출은 까맸고 고정 비용은 그대로였으니까요. 건물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냉동고 유지비 같은 비용들은 조문객이 줄어든다고 덜 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장례식장에 오지 않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무연고 사망자의 급증입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아예 없는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절차만 거쳐 화장됩니다. 민간 장례식장은 아예 관여할 기회조차 없죠.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도 한몫해요. 과거엔 장례 비용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쓰는 게 당연했습니다. 조의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되니 부담도 덜했죠. 그런데 지금은 조의금 자체가 거의 안 들어옵니다.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반면 물가는 올랐고 사람들 주머니 사정은 나빠졌어요. 장래에 큰돈 쓸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빈소를 차리지 않고 바로 화장하는 간소한 장례가 급증하고 있죠. 장례식장 업주 입장에선 악몽이나 다름없어요. 2천만 원짜리 매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설령 빈소를 차린다 해도 조문객이 없으니 음식 매출도 없고 장례용품 판매도 시원찮습니다. 결국 빈소 대여료만 받는데 그것만으로 운영비도 못 건지는 상황이에요. 전국적으로 이런 상태입니다. 수백 개의 장례식장이 이미 문을 닫았고 남아있는 곳들도 시한폭탄을 안고 있어요. 폐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례식장으로 쓰던 건물은 용도 전환이 어렵거든요. 매각도 안 되고 철거 비용은 억 단위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렇게 무너져가는 장례 산업 안에서도 여전히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병원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로비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부터 다릅니다. 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인테리어,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까지 흘러나오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빈소마다 고급 화환이 즐비하고 조문객들도 사회 유력 인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장례식장이에요. 이곳의 장례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기본이 5천만 원을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예약이 밀려서 한 달을 기다려야 할 때도 있어요. 같은 시각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 부속 장례식장은 어떨까요? 형광등은 깜빡거리고 벽지는 곳곳이 벗겨져 있습니다. 빈소엔 꽃 몇 송이만 놓여 있고 상주조차 보이지 않아요. 냉동고 전기세를 못 내서 전원을 끄는 날도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풍경이 같은 나라, 같은 시대의 모습이라는 게 믿어지시나요? 죽음 앞에선 모두가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장래에도 명확한 갭이 생겨났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더 화려하게 떠나고 없는 사람들은 초라하게 사라지죠. 이 잔인한 양극화가 지금 대한민국 장례 산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대 여대 의료원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소위 명품 장례식장으로 통하는 곳이에요. 빈소 하나를 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갤러리 같더라고요. 벽엔 고인의 사진이 대형 액자로 걸려있고 전문 조명이 설치돼 있었어요. 화환은 100개가 넘었고 대부분 유명 정치인이나 기업인 이름이 적혀 있었죠. 조문객 대기줄은 밤 11시가 넘어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한 유족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대기업 임원 출신이고 아버지 장례를 이곳에서 치르고 있었죠. 비용이 상당하시겠어요? 물었더니 이렇게 답하더군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 평생 이룬 업적을 제대로 기리고 싶었어요. 이곳은 그런 품격을 갖춘 곳이죠. 조문객 명단만 봐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장례 비용은 총 7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해요. 빈소 대여만 사흘에 1천만 원이 넘었고 고급 수의는 500만 건, 관은 800만 원, 재단 장식에 600만 원이 들어갔죠. 음식은 일시이식 전문 업체가 와서 직접 준비했습니다. 회 한 접시에 10만 원씩 하는 고급 요리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께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선물이라고 생각했대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도 비슷합니다. 이곳 역시 예약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에요. 빈소가 15개인데 늘 만실이죠. 대기자가 수십 명씩 줄 서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요? 브랜드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서울대병원에서 장례 치렀다는 말 한마디가 주는 상징성이 큰 거예요. 장례식장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요즘은 3일장이 기본이 아니에요. 4일장, 5일장도 많습니다. 조문객이 워낙 많아서 시간을 늘리는 거죠. 비용은 하루 더 연장하면 1천만 원씩 추가되는데도 기꺼이 내세요. 어떤 분들은 일주일까지 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고급 장례식장들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되길래 이렇게 잘 나갈까요? 비결은 간단합니다. 철저한 차별화예요. 일반 장례식장과는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전담 장례 지도사가 배치돼서 유족의 모든 불편을 해결해 줍니다. 심지어 조문객 주차까지 대신해 주는 곳도 있어요. 음식도 평범한 장례식장 음식이 아니죠. 유명 호텔 출신 셰프가 만든 요리가 나옵니다. 육개장 대신 소고기 스테이크 전 대신 랍스터 요리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가격도 엄청나죠. 한 끼에 10만 원을 훌쩍 넘깁니다. 하지만 조문객들은 오히려 좋아해요. 역시 다르네 하면서 말이에요. 분당에 한단 대형 장례식장 마케팅 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하더군요. 우리는 장례가 아니라 메모리얼 서비스를 판매합니다. 단순히 고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기념하는 이벤트를 만드는 거죠. 영상 제작팀이 따로 있어서 고인의 일생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드린다고 합니다. 조문객들이 오시면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하죠. 실제로 그곳 빈소엔 영화관 수준의 음향시설이 갖춰져 있었어요. 고인이 좋아하던 음악이 흘러나오고 생전 영상이 끊임없이 재생됩니다. 한 조문객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치 고인의 회고 전에 온 기분이에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전시회 같아요. 이런 명품 장례식장들은 코로나 이후에도 타격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번창했어요. 왜 그럴까요? 상류층은 여전히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은 사라지지 않는 법이죠. 장례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무대인 겁니다. 반면 서민들이 이용하는 동네 장례식장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인천의 한 중소형 장례식장을 찾았어요. 건물 외관부터 낡았습니다. 페인트는 벗겨지고 간판은 녹슬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복도엔 곰팡이 냄새가 났고 냉방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빈소 하나에 들어가 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습니다. 화환은 3개뿐이었고 그마저도 시들어 있었죠. 상주는 혼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물어보니 하루 종일 조문객이 5명도 안 왔다고 하더군요. 이곳 사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장례식장을 운영해왔어요. 예전엔 그래도 먹고 살만했어요. 빈소가 차고 음식 주문도 들어왔죠. 지금은요, 한 달에 빈소 2-3개 나가면 잘 되는 겁니다. 그것도 대부분 직장 화장 코스예요. 빈소만 하루 빌렸다가 바로 화장 가는 거죠. 그럼 저희는 대여료 20만 원밖에 못 받아요. 그의 장례식장은 지금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매달 임대료만 300만 원인데 수입은 그것도 못 건진다고 해요. 솔직히 이제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처분해요? 장례식장 건물을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철거하려면 또 돈이 억 단위로 들어요. 진퇴양난입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상조회사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과거엔 망해가는 장례식장을 상조회사들이 인수했습니다. 전국의 거점을 늘리려는 목적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상조회사들도 장례식장 인수를 거부합니다. 수익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한 대형 상조회사 임원을 만났습니다. 익명을 조건으로 인터뷰에 응했어요. 우리도
우리도 사업입니다. 돈이 안 되는 곳에 투자할 수 없죠. 요즘 장례식장은 적자만 내요. 직영으로 운영하던 곳들도 정리하는 판인데 새로 인수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화장이나 납골당 사업에 집중하는 게 낫죠. 결국 중소형 장례식장들은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팔 수도 없고 계속 운영하자니 적자만 쌓이고 어떤 곳들은 아예 건물을 버리다시피 했어요. 전기세, 수도세를 못 내서 공급이 끊기고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다. 수원의 한 폐업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창문은 깨져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장례용품들이 그대로 쌓여 있더군요. 관, 수의, 제단 장식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버려져 있었습니다. 이곳은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운영되던 곳이에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건물 때문에 장사가 안 돼요. 손님들이 꺼려해요. 흉물스럽잖아요. 건물주도 연락이 안 된대요. 세입자는 야반도주 했고요. 구청에서도 손 놓고 있어요. 한 상인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이런 유령 장례식장이 전국에 수십 곳이 넘습니다. 도심 곳곳에 흉물처럼 남아서 주변 환경을 해치고 있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죽음의 공간이 되어버린 겁니다.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중간은 사라졌어요. 예전처럼 평범한 시민들이 적당한 비용으로 품위 있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진 겁니다. 이 잔인한 현실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조문 문화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 현관문 앞입니다. 경찰과 구청 직원들이 모여 있어요. 문을 열자 악취가 밀려 나옵니다. 방 안엔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어요. 사망한 지 한 달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경찰이 주변을 살펴봤지만 가족 연락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핸드폰 통화 기록도 텅 비어 있었죠. 이 남성 48살은 그렇게 혼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도 빈소도 조문객도 없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무연고 사망자 숫자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연락할 사람조차 없는 죽음들이죠. 이들은 지자체에서 최소한의 절차만 거쳐 화장됩니다. 비용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충당되죠. 한 명당 15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처리 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는 10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예전엔 한 달에 한두 건 정도였어요. 지금은요, 일주일에 서너 건씩 들어옵니다. 나이도 점점 젊어지고 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만 아니라 40대, 50대도 많아요. 충격적이죠. 그가 처리했던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경우를 물어봤습니다. 50대 초반 여성분이었어요. 아파트에서 혼자 사셨는데 한 달 넘게 발견이 안 됐어요. 옆집 사람들도 그분이 사는 줄 몰랐대요. 집 안을 뒤져봤더니 명함이 나왔어요. 대기업 과장이셨더라고요. 직장에 연락했더니 한 달 전에 퇴사했다고 하더군요. 가족 연락처를 물어봤는데 비상 연락망이 공백이었답니다.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죽음 앞에서 완전히 혼자예요. 직장 동료들도 이웃들도 누구 하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고 있어요. 조문 문화가 무너진 건 훨씬 깊은 곳에서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바뀐 거예요. 부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은 핸드폰으로 조의금만 보내고 끝냅니다. 굳이 시간 내서 장례식장까지 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직장인 한 명을 만났습니다. 30대 중반 회사원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조문 가는 게 부담스러워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가서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차라리 돈 보내는 게 서로 편한 것 같아요. 상주분도 저 같은 사람 상대하느라 힘드실 테고 저도 어색하니까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장례식장이라는 공간 자체를 불편해합니다. 죽음과 마주하는 게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게 스트레스라는 거죠. 실제로 조문객 감소 추세는 놀랍습니다. 한 장례식장에서 통계를 내봤대요. 10년 전만 해도 한 빈소당 평균 15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지금은요, 30명도 안 돼요. 5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심지어 아예 조문객이 한 명도 안 오는 경우도 있어요. 경기도의 한 장례식장 직원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은 20년째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요즘은 빈소가 너무 조용해요. 예전엔 사람들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로 시끌벅적했거든요. 슬픈 자리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났죠. 지금은요, 상주분만 혼자 앉아 계세요. 조문객이 오면 오히려 놀랄 정도예요. 더 충격적인 건 상주조차 없는 빈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고인이 80대라면 자녀는 60대 전후겠죠. 문제는 그 자녀가 없는 경우예요. 평생 독신으로 사신 분들, 자녀가 있어도 연락이 끊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상주가 되나요? 조카나 먼 친척이 형식적으로 앉아 있거나 아예 상주 없이 장례가 치러지기도 해요. 인천의 한 요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이곳엔 100여 명의 어르명의 어르신이 계세요. 한 달에 두세 분씩 돌아가시는데요. 가족이 오시는 경우가 절반도 안 됩니다. 자녀분들한테 연락하면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그냥 처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처리라니 고인이 물건도 아니고요. 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어요. 어떤 할머니는 평생 자식 교육시킨다고 고생하셨대요. 세 자녀 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런데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안 왔어요. 바쁘다고, 멀다고, 일이 있다고. 저희 직원들이 마지막을 지켜드렸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싶더라고요. 가족 구조의 변화도 한몫합니다. 과거엔 세 남매, 네 남매가 기본이었어요. 그러니 조문객도 많았죠. 첫째 직장 동료, 둘째 친구들, 셋째 이웃들까지 다
다들 왔으니까요. 지금은요, 외동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도 결혼을 안 하거나 늦게 해서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고요. 결국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조문객이라고 해봐야 본인 직장 동료 몇 명이 전부예요. 게다가 요즘은 직장 동료들도 잘 안 옵니다. 예전엔 부서 전체가 단체로 다녀왔어요. 상사가 가니까 팀원들도 따라가는 분위기였죠. 지금은 개인주의가 팽배해서 각자 판단합니다. 친하지 않으면 안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재택근무가 늘면서 동료와의 유대감 자체가 약해졌어요. IT 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거의 재택이에요. 동료들 얼굴도 몇 달에 한 번 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 부모님 장례에 가야 한다고요? 솔직히 의리를 느끼기 힘들어요. 회사 동료일 뿐이지 친구는 아니니까요. 이런 분위기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강합니다. SNS에선 굳이 장례식장 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심심찮게 올라와요. 댓글들을 보면 대부분 안 가도 된다. 계좌 이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70% 이상이 친하지 않은 사람 장례식은 가지 않겠다고 답했어요. 더 놀라운 건 디지털 추모 문화의 등장입니다. 요즘은 고인의 추모 페이지를 SNS에 만들어요. 그곳에 조의를 남기고 사진을 올리고 추억을 공유하죠. 직접 장례식장에 가는 대신 온라인으로 애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선 시대의 변화일 수 있어요. 하지만 고인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보지 않고 유족을 직접 위로하지 않는 게 과연 진정한 애도일까요? 한 20대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최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에 가지 않았다고 해요. 할아버지하고 별로 친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 몇 번 본 게 전부예요. 굳이 지방간까지 내려가서 이틀을 쓸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SNS에 추모를 올리고 부모님한테 조의금 드렸어요.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아요. 그의 말엔 거짓이 어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정직해 형식적으로 장례식장에 가서 어색하게 서 있는 것보다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다는 생각, 이게 요즘 젊은 세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요. 새로운 형태의 장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수목장, 해양장 같은 자연장이 늘어나고 있어요. 묘지를 쓰지 않고 나무 밑에 뿌리거나 바다에 산골하는 거죠. 납골당도 인기입니다. 관리가 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니까요. 경기도의 한 수목장지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숲속에 작은 표지판들이 서 있어요.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리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요즘 분들은 자녀에게 부담 주기 싫어하세요. 묘지 관리 같은 거 시키고 싶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자연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모든 변화 속에서 가장 안타까운 건 따로 있습니다. 애도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장례식장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슬픔을 나누고 위로받고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지금은요, 죽음을 처리해야 할 일로만 생각합니다. 빨리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심리상담사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애도 상담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제대로 슬퍼할 시간을 안 가져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이틀 만에 회사 출근한 분들이 많아요. 나 괜찮아 라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사귀고 계시는 거죠. 그게 나중에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는 장례 문화의 급격한 변화가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인간에게는 의례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고인을 떠나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과정이 너무 빨라요. 죽음이 마치 택배 배송처럼 처리되고 있어요. 이건 건강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이 사라지고 조문 문화가 무너지는 건 단순한 사회 변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더 이상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지 않고 죽음조차 효율성으로 재단하는 사회,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하던 미래였을까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서울 종로구의 한 작은 카페입니다. 여기서 매주 모이는 특별한 모임이 있어요. 웰다잉 준비 모임이라고 합니다. 참여자들은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어르신들이에요. 이분들은 자신의 장례를 미리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틀어줄지, 누구에게 연락할지, 어떤 방식으로 떠날지까지 상세하게 적어두죠. 모임을 주관하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65살 은퇴 교사예요. 처음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살아있는데 죽음을 준비한다니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자녀들한테 짐되기 싫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그가 작성한 엔딩 노트를 보여줬어요. A4 용지 10장 분량이었습니다. 장례 방식부터 유품 처리, 연락할 사람 명단까지 꼼꼼하게 적혀 있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자녀들에게 남기는 메시지였어요. 장례식은 하루만 해라. 조문객 받지 말고 너희들끼리 조용히 보내라. 그게 엄마가 원하는 거다. 이런 준비가 특별해 보이시나요? 사실 이제는 필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녀 세대는 바쁘고 전통적인 장례 문화는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미리 준비하고 의사를 분명히 밝혀두는 겁니다. 부산의 한 병원 호스피스 병동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말기 환자들이 생을 정리하고 있어요. 놀라운 건 이분들이 죽음 앞에서 보이는 태도였습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한 환자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70대 후반 남성 환자였어요. 말기암 진단을 받았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이미 다 준비를 했어요. 자녀들한테도 얘기했고 유언장도 써뒀고 장례는 간단하게 하라고 했죠. 빈소도 필요 없고 바로 화장하라고. 그렇게 자연으로 돌아가면 돼요. 사람들이 죽음을 너무 무서워하는데 사실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이분의 말씀이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그리고 남겨질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이게 바로
바로 진정한 웰다잉이 아닐까 싶었어요. 의사 선생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곳에서 20년째 근무하고 계신 분이에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엔 환자분들이 죽음을 부정하고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죠. 지금은 오히려 담담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자녀들한테 잊기 싫다고 하시면서 모든 걸 미리 정리하세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떠난 경우도 많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가족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서울에 사는 한 가족을 만났습니다. 40대 부부와 20대 자녀 둘이 함께 살고 있어요. 이 가족은 1년에 한 번씩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때 죽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다고 해요. 처음엔 애들이 이상하다고 했어요. 죽음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런데 한두 번 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서로 어떤 장례를 원하는지, 어떻게 보내주길 바라는지 얘기하죠. 이게 오히려 가족 간 이해를 높여줘요. 그들은 이미 서로의 장례식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간소하게 하루만 치르고 가족끼리만 모이기로 했어요. 자녀들도 부모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이렇게 미리 얘기해두면 나중에 혼란이 없잖아요. 갑자기 닥치면 정신없어서 제대로 판단 못하거든요. 전문가들도 이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대학 사회학과 교수를 만났어요. 그는 죽음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죽음을 터부시합니다. 얘기하는 것조차 꺼려요. 그러다 보니 준비가 안 돼 있죠. 외국에선 학교에서부터 죽음 교육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실제로 죽음을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준비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도 평온해요. 자녀들도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차분하게 보낼 수 있죠. 반면 준비 없이 맞이한 죽음은 남겨진 가족들을 힘들게 합니다. 대구의 한 장례 지도사를 만났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에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가 유족들끼리 의견이 안 맞을 때예요. 형제 자매가 각자 다른 주장을 하면서 싸우는 거죠. 어떤 관을 쓸지, 어디에 모실지, 심지어 비용 분담 문제로도 다퉈요. 고인이 미리 정해뒀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엔딩 노트를 작성하세요. 자신이 원하는 장례 방식, 연락할 사람 명단, 재산 정리 방법 등을 적어두는 겁니다. 인터넷에 무료 양식도 많이 있어요. 가족과 대화를 나누세요. 엔딩 노트를 작성했으면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전 장례 계약도 고려해보세요. 요즘은 미리 장례 비용을 지불하고 계약하는 경우도 많아요. 경기도의 한 상조회사를 찾았습니다. 여기서는 생전 계약 상담을 해주고 있어요. 상담사와 이야기를 나눴더니 흥미로운 통계를 알려주더군요. 요즘은 오히려 젊은 분들이 많이 찾아오세요. 40대, 50대도 많아요. 미리 준비해두면 마음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자녀들한테 부담 주기 싫다는 거죠. 물론 장례 방식을 바꾸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을 때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그게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한 대학병원 정신과의학과 교수와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의 심리를 연구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마지막에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 사랑한다고 자주 말하지 못한 거예요. 일 때문에 바빠서 미룬 게 결국 영원한 후회로 남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늘 내일이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부모님도 가족도 친구도 계속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해요. 장례 산업의 몰락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화려한 장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얼마를 썼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애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고인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 몇 명이 모여 조용히 추모하는 것, 그게 가장 아름다운 장례가 아닐까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한 가족을 만났어요. 이분들은 할머니 장례를 바닷가에서 치렀습니다. 빈소도 없고 조문객도 받지 않았어요. 가족 7명만 모여서 할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를 부르고 추억을 나누고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손녀딸이 말했어요. 할머니는 바다를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보내드리고 싶었죠. 장례식장보다 훨씬 의미 있었어요. 우리끼리 할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거든요. 형식적인 조문객들 맞이하느라 정작 할머니 생각할 시간도 없는 것보다 100배 나았어요. 이런 장례가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본질로 돌아가는 거죠. 죽음을 소비하지 않고 진심으로 애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장례는 어떤 모습이길 원하시나요? 화려한 빈소와 수많은 화환이 있는 곳일까요?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 몇 명만 모여 조용히 추억을 나누는 자리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방식이 정답이에요. 다만 한 가지만은 기억하세요. 죽음은 언젠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준비하는 게 현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고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장례식장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조문 문화도 사라지고 있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본질이 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죽음을 존중하고 남겨진 이들을 위로하는 마음, 그게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